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8월 2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은요,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아주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3,2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이제는 뭐 3,100도 위태위태한 그런 수준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좀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역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 한국도 8월 1일 날 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세, 그 상호 관세 협정이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 일단락에 즈음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또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 뒷북에 따라서 늦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추격매에 가담하신 분들은 지금 큰 손실로 손실이 커지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잘 정리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지난주에는 특히나 정치하고 경제, 특히 증시하고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그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관세 협정, 그 15%로 관세 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기업인들, 뭐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정동관 회장, 그리고 또 류진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다 달려가셨잖아요. 미국으로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보다 이번에 기업인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하고 경제가 역시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을 선언을 했고, 주가 부양을 어떤 그런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계속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올라가면 마치 정부가 잘하고 있다, 또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잘못된 정책이었구나, 이게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그런 좀 과거의 정권에서는 그렇게 바라미터로 주가가 어떤 정치를 평가하는 바라미터로까지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요즘에 굉장히 정치하시는 분들도 주가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그 경제와 그 정치가 더욱더 밀접한 그런 양상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자, 오늘 관세 일단락과 즈음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요, 이 트럼프가 선택한 이 관세, 결과적으로 한 15%, 모든 국가들이 15% 이상은,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WTO에 의해서 관세가 제로 관세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적어도 15%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물론 이제 그 국가에 따라서 더 많이 부과를 받게 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지만요. 이 트럼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선택이 잘된 선택이라면은 미국 경제에 좋은 것이고, 잘못된 선택이라면은 미국 경제에 안 좋을 것이니까, 그건 이제 미국의 주가하고 장기적인 주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이 기본적으로 15%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 한국 관세의 결과를
기업 차원에서 뭐 이제 국가 전체 차원보다도 기업 차원에서, 왜냐면은 기업의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연결이 될 테니까 앞으로 이제 이 주가에 그 작용할 기업 차원에서 한번 제가 평가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시작된 주가 급락의 국면에서 이 주가 하락 압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나 지속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트럼프 선택, 한국 관세 평가, 그 다음에 주가 하락 압력,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혹시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상담 문자가 있으니까 상담 전화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좀 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트럼프의 선택. 이 트럼프의 선택은 여러분들은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국가, 트럼프가 지향한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 또 그다음 마가 아시잖아요. 그레이트 어게인. 이 마가를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의 이 큰 미국에 대한 비전 속에서 이루어진 이 관세를 인상하는 거를 단행해버린 이 트럼프의 선택이 미국 경제에 과연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은요, 저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역 적자. 자, 무역 적자, 미국이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베트남 모든 국가들한테 무역 적자가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계속 적자를 봤던 거예요. 적자를 봤던 건데, 이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국이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줄어들 거라는 의미에서 미국 경제에 좋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재정 적자. 자, 쌍둥이 적자라고 해요. 미국에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이렇게 두 가지의 적자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고질적으로 쌓여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를 조금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세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요, 관세도 역시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재정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왜 좋아지냐면은 일단 한국에도 예를 들어서요, 현대차에도 없었던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15%가 부과가 되니까 현대차의 가격이 15%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그럼 미국 국민들은 현대차의 가격이 인상이 돼도 현대차가 좋으면 사겠지만, 아무래도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미국에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GM, 포드, 미국 내부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관세로 인해서 한국처럼 한국의 기아차라든지 우리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은 미국에서 생산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 우리 정부하고 미국하고 이 관세 15%로 타결이 됐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600조 가까이, 한 500조면은 우리나라 거의 1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거를 갖다 바치기로 했어요. 미국에다요. 물론 이제 기업들을 통해서 바치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가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미국에 또 고용이 창출이 되는 이런 효과들을 미국에서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관세를 그나마 15%로 맞추는 데에서 기업인들이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처음에는 한 번씩 몰래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만났다고 해요. 자,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만났다. 누구 만났다. 이거 가지고 막 뇌물죄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그렇게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똑같은 행위인데 그렇게 그 해석을 달리 하게 되는 이 한국 사회가 좀 정상적인 사회인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요. 물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잘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압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후진국에서나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이제 트럼프의 선택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 우리 한국의 관세를 한번 평가를 해드릴게요. 관세 그 협상에서 타결이 된 그 결과를 한번 평가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이쪽 보수 쪽에서는, 그리고 또 이쪽 우리 이제 진보 쪽,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정치 쪽에서 지금 너무 아전인수격이죠. 한쪽에서는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서 막 이 관세 결과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막 뭐 이유 없이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막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쪽 보수 입장에서는 당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도 하기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세 15%는요. 우리 자동차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현대차나 기아차는 기존에 관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5%의 관세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똑같이 15%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15%가 올라간 거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한 2.5%의 관세가 이미 있었으니까 12.5%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수입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취약해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겠죠. 한국 제품은 어쨌거나 가격 경쟁력에서 이번 결과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투자한 규모, 국가의 국가 규모 대비 투자한 미국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 갖다 바친 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규모가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한국이 크다 이런 거는 별개로 하고라도, 그냥 관세만 놓고 봤을 때도 한국의 15% 부과로 인해서, 왜냐하면 한국은 WTO 세계 월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협정이죠. 세계 무역 협정에 의해서 관세 자체가 FTA라고도 하고요. 그게 이제 그게 없었었는데 15%가 부과가 됐으니까 0에서 15%가 된 거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2.5에서 15%가 됐으니까 한국이 좀 불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조금 높아진 가격을 가지고 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자동차 현대라든지 기아 입장에서는요. 그럼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아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어떤 불리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것이 또 아닌 것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기아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누가 옮겨주나요?
현대 글로비스에서 그걸 옮겨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다 그러면 글로비스에서 할 일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을 따져보면은 역시 이 관세 인상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하고 한국 기업들이 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주가가 이제 어제 관세가 그 타결되면서부터 잠깐 트릭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급락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이제 하방 공격을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관세 평가는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쪽 보수 정권에서는 뭐 25%니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이제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뭐 기업인들의 역할을 통해서라도 15% 수준으로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내면에 아직 겉으로 봤을 때는 15%, 유럽도 15%, 뭐 일본도 15%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기존의 그 한국은 0에서 출발한 15%, 일본이나 유럽은 2.5에서 출발한 15%니까 그만큼의 그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이 불리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전인수라는 말을 썼잖아요. 아전인수라는 말은 뭐 자기 자기 논에다가 물을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보수 우파 쪽에서는 막 나름대로 또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쪽 그 정부나 이 그다음 좌파 쪽에서는 막 이게 무슨 대단하게 잘한 것처럼 살짝 뭐 쌀도 수입할 것 같은데 수입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살짝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공방도 하고 있고 이렇게 변명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그 아전인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아전인수 상황에서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뭐 만약에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협상이 잘 된 거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정말 과도하게 기업에게 불리하게 된 거를 갖다 바쳤다 이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양쪽 주장이 다르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외국인들 있죠. 우리 그 주요 기업들 수출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엔솔 다 수출 하는 그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 그 외국인 비중이 높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객관적으로 보겠죠. 이게 좋은 거라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살 테고 나쁜 거라고 하면 주식을 팔기 시작하겠죠.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한국 관세에 대해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요. 자, 세 번째 주제, 이제 주가가 급락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압력이 시작된 거는 아까 이제 미국 증시도 같이 하락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왜 지금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을까? 관세가 일단락이 되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관세에서 이제 여러분들 물가로 이동하는 관점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제 관세는 이제 사인을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관세가 이슈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관세를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그 트럼프가 4가지 정도의 제가 생각엔 4가지 정도의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썼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모든 정책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무슨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수입 물가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 관세를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인플레. 이제 그 관세는 서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관세 얘기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로 인해서 물가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물가가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2년 전에 뭐 미국 그
미국뿐만 아니라 그 고물가 막 8% 이렇게 되면서 그때 금리를 급하게 인상해가지고 주가 폭락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작년에 그 미국이 금리 인하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인플레 수입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만약에 조장이 된다라면은 이제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이 이상하게 좀 물가가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기에 생활 물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계란 같은 거 가격 한번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농산물들은 계절적인 요인, 그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돈을 풀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며칠 전에 다 받으셨죠? 그 소비 쿠폰으로 돈을 풀었으니까. 또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싱가포르 뭐 저쪽 뭐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또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 3년 전에 또 막 고물가 그때는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고물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제 물가가 좀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로 인해서 꿈틀꿈틀하면서 과거의 그 트라우마 그리고 이 물가가 꿈틀꿈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 인하 못 하겠구나. 연준에서 금리 인하 못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 이제 조정, 하락, 그 다음에 이제 급락,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급락의 배경도, 인플레, 그 다음에 관세 이제 종류에 따른 인플레, 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지금 물론 이제 뭐 고용이 좀 쇼크나는 그 지표도 나왔지만 또 이제 한국도 아까 이제 기업의 경쟁력 문제 그 다음에 소비 쿠폰 같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방 압력을 많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방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는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뭔가 불안하다 하면은 차익 실현 압박을 받겠죠. 특히 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더 많지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어제 보니까 풍산 같은 종목 하루에 막 15% 폭락하던데 그 풍산이 그런 그 방산 쪽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좀 뭔가 이렇게 뭐 불안한 모습으로 뭐 계속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뭔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종목들부터 이제 급하게 내다 파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 압박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엔비디아가 있고요. 또 저 위험자산 중에 비트코인도 이런 조짐으로 인해서 지금 좀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가를 부양하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이재명 헛소리 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뭐 주가가 자기가 얘기한 대로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퇴임 이후에도 그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좀 이렇게 어떤 이쪽 법사위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제동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영악한 이재명이 주가를 부양하려고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쪽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인플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이것 봐 관세 올려가지고 인플레잖아 이런 비난을 피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트럼프는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아니면 또는 뭐 인플레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이렇게 자꾸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저쪽 연준에서 약간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게 표면적인 압박은 아니지만 압박을 느낀 매파의 연준 위원들이 사퇴를 하기도 하고, 또 저번에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파월 의장한테도 사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준의 그 매파 위원들이 이제 또 비둘기적인 그 이제 말하자면은 트럼프의 정책에 동조하는 이제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그 인플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같은 거를 더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주가 하락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재명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 뭐 연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그 하락 지점에서는 반등이 모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지금 당분간은 하락 압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게 좀 또 파생시장까지 그 또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3번에요. 제가 하나 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빅 피규어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3번. 아까 이제 그 안 좋은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차익 실현 압박,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인플레 자극한다. 이제 빅 피규어. 우리나라가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숫자가 3천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사이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빅 피규어 가장 앞자리 숫자, 제일 큰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뭐 그 MZ들한테 이제 5천 간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거 있죠. 5천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천을 돌파할 때요. 코스피 천을 돌파할 때 한 번에 돌파한 게 아니에요. 그거 몇 년, 뭐 1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1000까지 갔다가 다시 500까지 빠졌다, 이런 거를 막 4번, 5번, 6번 반복한 다음에 막 10 몇 년 만에 천이 완전히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뚫렸나 보다 하면 다시 확 밀리고 이런 게 5번, 6번 반복됐거든요. 2000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00이 돌파가 되니까 뭐 2400 가니까 이제 2000 안 붕괴되겠지 했는데 또 2600까지, 1500, 어떤 때는 뭐 890까지도 다시 붕괴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3000을 뚫은 거가 지난번 코로나 때 그때 한 번, 이번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이제 3천 뚫었으니까 3천 지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경험했던 과거의 2000시대에 경험했던 이 빅 피규어가 돌파된 뒤후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2800까지도 열려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3000 이상에서는 인버스는 저기 무슨 콜옵션 이런 것처럼, 풋옵션 이런 것처럼 그 만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만기 결제 안 되면 휴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인버스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이 주가 하락 압력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하락이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정권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을 제 스타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전화 010-6656-9501로 문자로 문의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무더위 이제 다음 주에 또 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더운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